기후위기 이야기를 할 때 축산업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전에 컨텐츠를 만들면서 또 이렇게 기후운동 하시는 분들을 만났을 때도 탈육식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네. 많이 강조를 하셨고요. 기후위기와 또 이런 기업형 축산, 그리고 탈육식 혹은 육식 문화,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뭐 일단은 오로지 먹기 위해 길러지는 고기 산업이 생각보다 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뭐 음, 그러니까 되게 낭만적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 아, 예전에는 뭐 한두 마리를 부업 형태로 길렀는데, 근데 처음부터 한국에서 축산업이 거의 이제 1960년대 이제 사료산업 들어오면서부터 음, 처음부터 되게 세계화 경향을 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낭만적인 축산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네. 오로지 이제 먹기 위한 이제 축산업으로 내달리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물량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사료 산업부터 해서 유통부터 해서 그리고 자꾸 우리가 놓치는 게 있는데 외식업. 네. 음, 한국에서 외식 자영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자영업에서 거의 한 10에서 한 20% 정도까지를 외식업이라고 하는데 고기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이 농민들뿐만 아니라 이 고기를 음, 파는 사람들부터 있고 그래서 적어도 역축의 시대라 그래서 이게 소가 쟁기 대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네. 표현을 이제 트랙터 일을 대신 음, 했었는데 그때가 당연히 이제 트랙터는 못 먹으니까 예, 근데 이제 오로지 이제 먹기 위한 고기. 음, 근데 이게 또 되게 딜레마인 게 현대 축산업이 굉장히 과하게 총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냄새 안 음, 나게끔 우리 이제 바로 지금 삼겹살도 구워 먹을 수 있고 한우도 그냥 바로 구워 먹을 수 있게 된 게 불과 한 30년이 채 안 돼요. 음, 그전에는 이게 냄새가 심한 거죠. 그러니까 그 네. 뭐 잔반을 먹여서 기른다던가 그리고 음, 이제 역축이다 보니까 일을 많이 하고 얘네들이 근육질이다 음, 보니까 바로 구워 먹기도 어려운데 이제는 오로지 이제 그 콩과 옥수수를 기반으로 한 사료로 딱 먹이게 되면서 맛도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80년대까지 보게 되면 우리나라 고기 요리의 가장 큰 핵심이 이 역한 냄새를 어떻게 잡느냐. 그래서 뭐 생강 넣어라, 뭐 음, 술을 뿌려라 이런데 지금은 바로 그냥 생고기 상태로 그렇죠.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일종의 과학의 승리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농수축산업에서 2010년부터 해서 경종농가라 그래서 이제 뭐 밭에나 논에서 이렇게 기르는 진짜 밭작물 이런 게 음, 아니라 축산업이 40%를 넘어서기 시작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한국의 농업 하면은 사실 축산업이 굉장히 음, 중심 산업이죠. 음. 네. 사실 농업 분야에서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좀 돈이 네. 된다라고 하는 분야가 그래도 이제 고기를 키우는, 네. 말하자면 식육용 고기를 키우는 그런 분야라고 또 저도 많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사실 선생님 모시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저희도 늘 고기를 좀 그만 먹어야지. 음. 뭐 이제 좀 비건 지향으로 가야지.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요즘 그런 관심들도 많이 높으실 것 같은데 그때 늘 중심이 되는 것은 동물의 권리, 음. 동물권들 이런 것들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선생님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가 선생님께서 사람들이 지금처럼 먹어대는 이 양을 만들려면 이주 노동자들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 식으로밖에 노동할 수 없다. 그게 지탱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 걸 지탱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해주신 게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굉장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동물에 대한 우리가 그 시각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지금처럼 고기를 먹는 것을 반성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약간 어떤 맥락에서 음. 하셨던 말씀이신지 조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뭐 전 세계 농수축산업 자체가 음, 이 자국민들이 직접 생산하는 경우는 이제 그 선진국들은 아예 그런 시스템이 이제 안 돼 있죠. 그래서 뭐 예를 음, 들어서 독일부터 해서 뭐 프랑스나 영국도 그 아프리카나 혹은 이제 동유럽의 노동자들이 와서 이 농수축산업을 떠받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동남아시아 출신의 노동자들이 와서 떠받치고 있죠. 그러니까 축산업은 축산업대로 떠받쳐주고 음, 경정농가는 경정농업대로 이렇게 떠받쳐주고 있는데 늘 좀 그게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냐 동물이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음, 뭐 제가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동물도 동물이 아니라 뭐 비인간 존재 뭐 이런 얘기까지 음, 하는데 근데 뭔가 좀 급하다 보니까 음, 사람의 문제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축산업의 구조를 보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사료산업의 자급률이 거의 0%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의 100% 수입을 해 와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기를 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음, 동물을 길러서 출하를 해서 이제 뭐 외식 산업부터 해서 이제 먹고 사는 건데 이건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축산업 자체가 인건비를 따먹는 구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길러서 여기다 어떤 부가가치를 넣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인건비를 쥐어짤 때 어디를 쥐어짜는 게 제일 낫겠어요. 당연히 이주노동자죠. 가난한 나라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을 쥐어짜는 것이 낫고 뭐 현실을 보자면 지금 양돈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거든요. 양돈하고 양계하고 한우 이렇게 추구 산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양계가 제일 커요. 네. 근데 양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월급, 그러니까 봉급이 약 200만 원 내외거든요. 양계 농장 쪽. 아, 양계는 양돈? 더 적고 양돈이 200만 원 내외거든요. 근데 200만 원을 받고 뭐 저도 이제 오늘 일요일 날 일하러 왔지만 휴일 없이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쉬면서 그 일을 수행할 한국 사람은 이제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현실을 딱 보게 되면 아, 지금 이거 200g에 지금 뭐 12,000원에서 13,000원인데 네, 식당 가서 네. 먹으면 이 가격을 유지를 하려면 어떤 인건을 쥐어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동물 복지 중요하고 그리고 그 직접 피와 똥을 만지는 이 네.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들을 같이 직시하지 않으면 계속 이제 악순환은 반복되죠. 네. 사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뭐 13,000원에 무한 리필 뭐 네. 삼겹살 뭐 소갈비 이런 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저렴하게 외식할 수 있어서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 동물과 함께 그 뒤에서 정말 일하고 있는 피와 똥을 치우고 있는 노동자들을 함께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동시에 듭니다. 근데 지금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사료 자급률이 우리나라가 0%에 가깝다. 이런 것도 저는 좀 되게 낯설고 신기한 이야기예요, 저한테는. 지금 국내의 축산 농가 또 축산업 시장에서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들, 특징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조사를 좀 해보니까 제가 이번에 그 양돈 사전을 썼거든요. 네, 네. 예, 근데 거기서 보니까 1983년도 그때는 지금과 거의 한 40년 전이죠. 그때는 54만 농가가 360만 마리를 길러요. 그러니까 각 집에 그냥 농사도 경종 농업도 짓고 집에서 한 6마리에서 7마리 정도 기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도 이제 그런 식으로 돼지를 한두 마리 정도 길러서 뭐 동네에 잔치가 있으면 이제 그때 팔거나 뭐 이런 정도인데 2005년에는 9천 농가가 900만 두를 길러요. 그러니까 한 농가가 이제 1,000마리까지 늘리는 거죠. 근데 확 줄어요. 그 지금 우리 그 동물권 고민하고 그다음에 육식 고민하시는 분들이 제일 이게 막 축산이 되게 줄어들어야 된다 하는데 사람은 확 줄어들어요. 일하는 사람이요. 네, 2015년에는 농가가 5천 농가밖에 안 남아요. 네. 지금은 더 줄었어요. 근데 2015년 통계를 보게 되면 5천 농가가 1,000만 두를 기른다는 건 뭐냐면 한 집에서 2,000마리씩 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현상이라고 얘기하냐면 전업화 현상. 경종도 하고 양돈도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축산만 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고 그만큼 또 이게 뭐냐면 얘네들도 먹어야 되는 애들인데 사료 산업이 딱 받쳐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사료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의 그 사료가 두 종류예요. 보통은 이제 막 콩과 옥수수 이야기들만 많이 하시는데 조사료라 그래서 거칠 조자를 써가지고 얘네들도 그 특히 한우 같은 경우에는 채식 동물이 아니라 뭐라죠? 초식 동물이죠. 동물? 그죠? 걔도 네네. 채식만 하겠네요. 그러고 네네. 보니까. 초식 동물이다 보니까 이 반추 동물이잖아요. 끊임없이 먹고 소화하고 트름하고 이래야 돼서 거친 사료를 먹여야 가 건초 같은 경우. 건초나 그래서 네네. 우리 논에 보면은 이렇게 마시멜로우처럼 말하는 거 있죠. 그게 소 김장김치예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먹여야 되는데 그나마 조사료, 사료 공급은 조금 국내에서 되는데 거의 그 농후 사료라고 하거든요. 콩하고 옥수수로 해서 진짜 농후하게 아주 영양을 딱 집적시킨 이 사료는 우리나라가 지금 동물 먹이려고 기를 수 있는 초지도 별로 없고 그리고 사람 먹은 것도 지금 모자란데 얘네들 먹을 걸 기른 게 없어서 아예 1963년부터 카길 그리고 뭐 미스이 물산 그리고 아마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 기르시는 선생님들 많이 아실 텐데 퓨리나 네. 그게 196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료 산업도 하고 그 사료에 잘 맞는 동물도 종축이라고 하더니 같이 넣어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산업화된 부분이다 보니까 솔직히 지금쯤 이렇게 뭐 공장식 축산 이야기 하는 게 저는 좀 낭만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지금 산업화라는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얘기를 듣다 보면은 한 사람이 농장주가 그러니까 네. 이제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네. 또 뭐 몇천 마리씩 되는 그런 뭐 돼지든 뭔가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분업화되어 있지 않으면 네. 사실 유지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또 굉장히 또 대기업 계열화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인가요, 그게?
제가 음. 주로 전공까지는 아닌데 제가 이제 치킨 산업을 좀 많이 네. 분석을 우리 해서 대한민국 치킨연의 예. 또 저자이시잖아요. 그 네. 특히 닭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기업 계열화가 완료가 됐어요. 가장 대표적인 아. 이제 회사가 하림. 네. 하림이 굉장히 규모가 커요. 음. 자산 규모만 11조가 되는 재벌입니다, 재벌. 그러니까 우리 음. 닭 회사잖아가 아니라 재벌로 분류가 음. 돼서 그러니까 대기업 집단이고 그리고 나서 양돈도 점점 이렇게 개별 농가가 아니라 전업화가 됐다라는 건 아주 다량의 사료를 들여오고 그리고 얘네들을 또 도축장으로 보내서 뭐 이렇게 도축해서 또 유통시키는 이게 되게 촘촘하게 기업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양돈도 지금 거의 50% 이상 이제 기업화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음. 닭사료를 생산하는 하림이 닭만 한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양돈 그렇죠. 사료도 하고 지금 축산업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뭐냐면 양돈도 너무 많이 내줬다. 그런데 음. 이제 한우까지도 내줄 순 없다. 이게 굉장히 커요. 음. 한우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독립 농가들 중심이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위탁 사육이라 그래서 그 내 시설에서 그러니까 내 농장에서 대신 길러줘서 그냥 빨리빨리 출하하는 시스템. 음. 그러니까 왜 우리 다 하청 시스템처럼 변하는 거 음. 있죠. 그게 굉장히 가속화되죠. 왜냐면 네. 축주들은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다 관리를 못해요. 음. 그러니까 양돈 같은 경우에는 임신한 임신돈을 잘 관리해가지고 얘네들 젖도 잘 먹이고 또 기르고 이런 단계들을 다 못하고 그냥 딱 음. 자돈만 아기 돼지만 데려다가 빨리빨리 길러서 그냥 빨리빨리 출하하는 이 시스템이 자리를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또 선진국 시스템이라고도 얘기들 음. 하고요. 축산업에서는 네. 선진화됐다. 우리 드디어 음. 이제 미국처럼 됐다. 이렇게도 얘기도 하시기도 해요. 사실 앞서 잠깐 이주 노동자 이야기를 또 했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보면 농장주가 이게 뭔가 주인이고 네. 거기에 이제 갑이고 을로 이제 노동자들이 같이 일을 하는 형태를 좀 생각하기 쉬운데 그 우리가 갑이라고 생각하는 농장주 위에 또 다른 갑이 있는 거죠. 네. 대기업이라고 슈퍼갑이 있는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농민들의 생각보다 그렇게 자율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또 네. 들고 이런 축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또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 돈을 이렇게 대출 같은 것도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 음. 아프리카 돼지열병 되게 심각했었잖아요. 그래서 음. 이제 그 특히 뭐 포천 지역이나 이제 경기 북부 쪽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음.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빼내고 이제 뭐 살처분을 하고 그 축사를 비워놓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생계 자체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양돈업에만 평생 종사를 한 사람들의 직업이 사라지는 거고 생계가 사라지는 음. 거고 그래서 다시 입식을 막 넣는다 한다 만다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생계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 이렇게 한번 정리가 됐으니까 그냥 좀 이제 쿼터를 좀 유지를 하자 이러면 좋은데 일단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 또 결정적으로 뭐냐면 축산업이 굉장히 금융화돼 있거든요. 네. 왜 대형화될까요? 음. 왜 큰 아파트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세를 옮기려면 그러니까 전세금만큼 대출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돼지 마리수만큼 대출이 들어와요. 음. 빚 얻는 것도 큰 능력이기 때문에 그 축산업은 항상 그 먼저 대출로 기르고 갚고 또 이런 식으로 음. 아예 시스템이 딱 박혀져 있기 때문에 그 금융 문제까지도 들여다보지 않으면 굉장히 단편적인 거죠. 아, 왜 이렇게 음. 동물들을 빡빡하게 키워?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빚을 내서 길러야지만 자식도 기르고 뭐 음. 노부모도 모시고 하는 거죠. 얘기를 들으면 아 정말 이 축산업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혹은 시장이 아니라 이렇게 키우는 그 과정 역시도 정말 굉장히 산업화되어 있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좀 더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특징은 결국 돈은 적게 들이고 대신 많은 생산량을 낸다라고 하는 이익의 문제일 것 같고 초반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그건 인건비의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불과 몇 달 전에도 포천에서 이제 일하던 이주 노동자가 비닐하우스에서 굉장히 추운 날씨에 이제 지내다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지면서 대체 이주 노동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한 번 더 조명이 됐던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은 늘 잠깐 조명됐다가 또 다시 이야기가 네. 사라진다는 것인데 그럼 이런 다양한 환경 안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실제로 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실태도 얘기를 좀 해볼까요? 뭐 음. 이주 노동자들한테 기대서 농사 지은 지가 거의 이제 30년 다 돼가요. 그러니까 음. 공식적으로는 이제 88 올림픽 이후에 제일 먼저 이주 노동자들이 진출한 그 분야가 뭐냐면 어업이에요. 양식업. 네. 예, 양식업 분야에 음. 진출을 해서 왜냐 이게 뭐 전복도 기르고 김도 기르고 음. 굉장히 험한 일인데 그만큼 더 험한 일이 또 음. 축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고 속행시 같은 경우에도 그
되게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고용 허가제로 들어와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등록 상태도 아니고 이제 나 고국으로 갈 거야라고 네네. 불체자로 그러잖아요. 음. 불법 체류 상태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벌어져서 어쨌든 올해부터는 이제 이주노동자들의 숙소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주노동자를 배치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방침이기는 해요. 근데 현장에서는 또 난리가 난 거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금방 바꾸냐. 시설을 옆에 네. 어떻게 만들어 놓냐 다시 건물을 뚝딱뚝딱 지을 수도 네네. 없고 이런. 그러니까 농사를 그리고 지금 이제 농지 위에다가 그 어떤 건물을 올리지 못하게끔 돼 있는 게 농지법인데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도시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내 집, 그러니까 밭하고 숙소가 가까워야지 돌보기가 편하거든요. 그쵸. 출퇴근 거리를 완전 붙여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의당의 이제 류호정 의원이 그 이제 실태조사 가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게 뭐냐면, 당신 자식이라면 이런 데서 머물게 하겠냐고 하는데 솔직히 좀 뜨끔했거든요. 그 얘기 듣고. 현재 농촌에 가게 되면 그렇게 농막에서 지내시는 농민들이 꽤 되세요. 그쵸. 예, 그래서 솔직히 저희 집도 그 하우스 농사를 졌었기 때문에 그런 하우스를 개조한 농막에서 부모님이 사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좀 사실 그랬었는데 가건물이라고 할 때 그 형태가 좀 워낙 좀 다양하잖아요. 네, 컨테이너도 네, 거기 네. 속하고 등등등 뭐. 그러니까 속행 씨가 머물렀던 데가 굉장히 좀 최악의 경우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그 갖춘 형태의 그런 건물들도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애써서 이제 숙소를 구했는데 주민들이 싫어하는 거야. 왜 저 얼굴 시커먼 이주농자들이 밤에 무섭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근데 그래도 급준화 시켜야 되는 문제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분 문제를 그냥 이렇게 눈치고 왔던 거죠. 근데 딱 하나 뭐 응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못 들어온 거예요. 네, 상반기만 해도 한 6천 명, 7천 명 정도가 들어와 줬어야 되는데 아예 입국이 막히니까 농촌에서 난리가 난 거죠. 고추 딸 사람도 없고 뭐 이거 뭐 그 곶감 깎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실체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이주노동자 없으면 그냥 굶는 사회 올 거예요. 전 정말 확신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농민들은 지금 평균 연세가 70인데 한 80 정도 되시면 이제 근력이 떨어져서 일을 못 하시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누군가는 메워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절대 안 할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일이 그러니까 험하다는 거군요. 그럼요. 그 특히 축산 같은 경우에 한스태 작가님의 고기로 태어나에서 보면은 사진 한 장 없는데도 문장 하나하나 넘기기가 어려울 정도고, 네. 그리고 이 축산업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하세요. 난 말 잘 듣는 착한 일 잘하는 이주노동자 좋지, 저게 말 많고 요구 많고 이런 한국인들 싫다라고 아예 딱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딱 네. 구축이 돼 있어요. 지금 얘기를 근데 또 들었을 때 그러면 되게 농장주는 나쁜 사람이구만, 못된 사람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버리면 어떡하죠? 저도 이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로 포인트를 맞추다 보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어떤 윤리성,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비정하게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동물들한테 고통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더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채식주의를 실천하는 그 그룹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거든요.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동료로 만들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비건 문제는 확장성을 갖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굉장히 간단해요. 제대로 고기나 계란 가격을 친다라고 우리가 결심을 하면 100마리 기르던 거 50마리 기를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동물들은 조금 더 여유를 갖게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산업의 구도 자체가 한국만 유독 그렇게 폭압적인 거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산업의 구도를 흔들어 놓지 못하면 이 악순환은 계속 벌어질 거기 때문에 오히려 채식 문제를 고민하시고 동물권 운동을 고민하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축산업에 제대로 된 가격을 치르자라고 같이 외쳐주면 어떨까? 뭐 이제 그거 이제 제가 연구자로서는 한 번씩 상상해 보는 거죠. 네. 그 고기로 태어나서라고 하는 한스태 작가님의 책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 역시 그 책을 참 인상적으로 읽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이거 신청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질문을 좀 미리 받았는데 그 책을 언급해 주시면서 너무 자신이 깜짝 놀랐다라고 하면서 해주셨던 질문이 있어서 제가 요거를 같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라고 하면 농촌 기본소득 같은 제도가
공장식 축산의 규모를 축소하는 데 도움이 되진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뭐 기본소득이 막 매달 100만 원씩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음. 연간 60에서 뭐 어느 정도라고는 하는데 아, 그러니까 좀 1년에 예, 60만 그러니까 원 이 정도 지자체마다 수준인가요? 좀 달라요. 지금 아, 해남 같은 네네. 경우에도 이제 농민 수당, 그러니까 소득이 음, 아니라 이제 수당 개념이니까 한 1년에 그것도 이제 지역에서 음, 쓸 수 있는 화폐, 지역 화폐 같은 경우는 뭐 60에서 아주 많은 이제 100만 원 사이인데 그걸로 본업을 포기할 그러게요. 정도의 그 역할은 안 되죠. 음, 그리고 제가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축산업 같은 경우에는 장치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설 투자비가 음. 벌써 수십억 단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 그 돈의 규모가 네. 제가 생각했던 수준 정말 네. 이상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점점점 어떤 분뇨의 문제라든가 어떤 냄새의 문제가 음. 많아서 가장 경악하는 음. 폐쇄형 그 축사를 지향을 해요. 음. 현대 축산업 자체가. 그래서 음. 우리는 한 번도 햇빛도 못 보고 쟤네들 저렇게 다 가둬놨다고 하는데 음. 그게 되게 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거를 완전 밀폐를 시키는 그 기술력이 적어도 한 20억 정도? 건설비가. 아. 근데 또 이게 축산업이라는 게 이거 참. 감가상각이 되니까, 네, 음. 물론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네네. 점점 시설은 또 낡아가거든요. 그럼 또 다시 음. 대출 받아서 재투자하고. 음. 그래서 이 산업을 더욱더 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죠. 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산업의 이 시장이랄까요? 혹은 이 생산하는 시장, 생산 네. 규모 자체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이게 되게 오묘한데 네. 사람은 줄고 농가 수는 줄어드는데 생산량이 줄지는 아, 않아요. 생산량이 줄진 않고 그렇다는 있군요, 건 여전히. 뭐냐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빡빡하게 기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음. 클러스터화라고 해가지고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채식하기 제일 좋은 데는 저는 강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레스토랑도 있을 거고 음. 어떤 뭐 좋은 슈퍼마켓도 있을 거고 그런데 채식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농촌이에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되게 항상 좀 모순으로 오거든요. 음. 채소 음. 먹기 어려운 데서 열심히 기를 수밖에 없는 거고 음. 그런 한계들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예. 음. 사실 지금 농촌의 이런 축산의 모습 네. 이런 것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게 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좀 그런 궁금증도 듭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를 이번에 저희가 많이 겪었고 지금 채소값이 엄청나게 올라가 네. 있죠. 그 이유가 여름에 뭐 음. 너무 비가 많이 54일 동안 왔고 맞죠. 예. 네, 그런 영향이 굉장히 컸던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농사 짓기 참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축산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기후 위기 시대에 축산업의 미래는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런 말을 막 줄여야 음. 돼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줄어드는 시점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저는 들거든요. 솔직히 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음. 그냥 시니컬하게 한 번씩 제가 이렇게 그렇게 막 좀 뭐랄까 되게 긍정적인 사람은 음. 아니어서 이렇게 농수축산 분야를 보고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긍정 마인드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좀 비관적으로 얘기하고 그냥 좀만 기다리라고 좀 음. 기다리면 어르신들은 이제 너무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이어갈 수 없을 거고 음. 특히 기후변화 우리나라가 진짜 축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날씨가 극단이에요. 네네. 너무 춥고 너무 덥고 막 비도 너무 많이 오고 그래서 왜 방사 유정란 이렇게 좀 음. 놓고 기르자고 하는데 걔네들은 겨울에는 어쨌든 시설에 갖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름에는 또 아, 너무 덥고 닭들을요? 그죠 여름엔 너무 덥고 비도 많이 오니까 그래서 그걸 병행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여서 오늘 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에서 축산업하기 되게 어려운 그런 태생적 한계도 있고 음. 생태적 한계가 있는데 여기에 어른들은 연세가 드시고 음. 그리고 그냥 일부 한우 정도나 양돈 정도는 승계를 하려고 해요. 음. 아직까지는 돈이 되니까. 근데 장기적으로는 승계를 하겠다는 의사가 거의 없어요. 자식들이. 음. 에이, 우리 이제 할아버지 때에서 끝내야죠. 그러면 아주 레디칼 하신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한국은 축산업을 하면 안 된다. 음. 수입해서 먹으면 된다. 어차피 사료도 수입산인데 음. 국내산이 뭐가 의미가 있느냐. 음. 이렇게 이야기들도 솔직히 많이들 해요. 그게 대안이다라고. 근데 음. 한 10년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조사료도 잘 안 길러지고, 네, 10년이요. 아, 예,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빠릅니다. 예, 그리고 뭐 콩하고 옥수수도 지금 이게 음. 2050이잖아요. 그래서 네. 콩하고 옥수수도 지금 제대로 수확이 안 돼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음. 되게 별로 안 좋아했던 말인데 식량 위기가 오는구나. 그거를 이제 목도를 한 번씩 하게 되는 거죠. 10년 안에 축산업이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라는 지금의
예언을 저희가 이렇게 반가운 마음으로 들어야 될지 정말 그렇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들어야 될지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 축주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시고 힘들어지시기 때문에 줄어들 것이다.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 말씀도 해주셨지만 이제 생각해 보면 또 그런 게 있는 거죠. 아, 이렇게 밀집해서 애들을 네. 키운다고 하면 또 이 축사라는 곳이 굉장히 따뜻하고 습도가 많은 곳이고 네. 바이러스가 퍼지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기도 한 거죠. 아, 그래서 그럼요. 이번에 뭐 코로나 같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전염병이 돌았던 것처럼 그런 식의 이 환경 자체가 어떤 바이러스들을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도 이 축산업이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까지 하는 것 같아요.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것도 사실 다 바이러스의 문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사회적 거리 유지하면은 좋다라는 거를 우리도 이제 완전히 배웠죠. 근데 유일하게 사회적 거리 유지 못하는 게 축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축사 내 밀집도 문제도 되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싼 이 가격에 먹으려면 그러니까 박찬희 셰프님 한 번씩 얘기하시거든요. 수플레는 2만 원이고 계란찜은 공짜에 당연히 공짜라는 세상이라고 하지 않냐. 그래서 지금 계란이 뭐 한 판에 10,000원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걸 계산을 해보면 한 개에 지금 뭐 300원? 그래서 지금 집에서 아이들 밥하는데 제가 4개 정도를 깨서 계란말이를 하면 3, 40이 뭐 식용유가 가스비 들어서 1,500원에 이런 풍성한 반찬을 만드는 게 굉장히 계란 말고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죽어도 이거를 한 알에 200원에 먹겠다, 뭐 100원에 먹겠다, 그럼 저는 이런 대책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이 뭐였죠? 잠깐만. 그래서 계란. 바이러스가 잘 예. 퍼질 수 있는 환경. 그래서 당연히 이 가격을 맞추려다 보니까 내부에서 바짝바짝 기르는 것도 있는데 대도시는 아파트를 만들어야 되지 축사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허가가 난 지역에 밀집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양동 단지는 충남, 그리고 뭐 오리나 닭 같은 경우에는 전북. 그래서 딱 밀집을 하니까 한 번 여기에 병이 터지면 옆집. 그래서 반경 3km 이내에 너무나 많은 그 농장들이 포함된다는 건 또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격거리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축산의 밀집도도 중요하지만 이 A라는 농장하고 B라는 농장하고 거리만 좀 넓게 떨어뜨려 놨다라면 적어도 몇 천 마리를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얘네들이 너무 붙어 있는 거야. 왜냐하면 도시는 가까이 못 가면 안 만들고, 예. 되니까. 그리고 도축장 문제도 있는 거죠. 도축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근처에 축사들이 생기는 건 되게 당연해요. 그리고 유통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시스템을, 클러스터 시스템을 보게 되면 딱 보이거든요. 아, AI 터지면 전북이 완전 확 무너지는 것.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터지면 경기 동북부에 그 양돈이 확 터지는 것. 그거는 지금 그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그리고 사료 배달 갈 때도 이 집 주고 저 집 주고 하는 게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이렇게 보니까 모여 있군요. 점점 붙는 것도 있고 대형화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신규 허가는 거의 잘 안 해줘요. 축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있는 데서 많이 기르는 방식으로.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근데 이런 건 어떻게 평가하실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뭔가 바이러스가 퍼졌다. 조류독감이나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보면 굉장히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네. 예방적인 살처분을 심각하게 해버리는 경우 네. 너무 많이 죽인다 싶은 정도로 네. 그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재입식을 하는 조건은 굉장히 좀 느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정책들을 볼 때. 그런 대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중요한 사례일 텐데, 그러니까 멧돼지가 걸린 거죠. 그래서 멧돼지가 걸려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농가들 입장 일단 먼저 대변을 하자면 끊임없이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지금 이 멧돼지의 개체수 조절을 해달라. 근데 마른 개체수 조절해 달라는 거지만 엽사들을 풀어서 조금 많이 잡아달라는 건데 그게 좀 잘 안 먹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제 창궐 아닌 창궐이 돼서 축사를 싹 비웠는데, 보통 그 유럽의 사례를 보게 되면 재입시까지 걸리는 시간이 뭐 적어도 5년에서 막 10년까지도 걸리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채 안 걸렸거든요. 근데 그 재입식 기간을 그렇게 오래 둬야 되는 이유는 뭔가 박멸 막 약간 이런 예, 의미인가요? 바이러스가 잔존이 뭐 장장 뭐 10년, 20년까지도 간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고, 끊임없이 또 그 멧돼지에 바이러스가 이제 발견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농장이 비어져 있으면 대출금은 대출금대로 그쵸. 나가고 돈도 갚아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거를 장치 산업이라고 했잖아요. 플랫 산업이기 때문에 음. 끊임없이 굴려가야지만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이자도 갚을 수 있고 하는데 그 부분에 어쩔 수 없이 좀 넣어준 면이 분명히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그러니까 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어떤 음. 입장을 정해야 될지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영등포 여기 처음 와봤는데 이게 작은 제조업 공장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네. 미세먼지의 이 대도시의 미세먼지의 주범이다. 없애야 된다. 그럼 저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의 삶을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대책 없는 나라가 한국인 거죠. 그게 정치이겠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형 축산 혹은 이렇게 막 몰려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위기 의식은 분명히 있는 것 네. 같아요. 특히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뭐 조류 독감을 비롯해서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살충제 계란 파동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먹거리가 그래도 뭔가 좀 좋은 거였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사람들의 욕구는 확실히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중요한 같고 존재인 거, 중요한 더, 욕구인 것 같아요. 더 커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그러면 동물복지 농장 같은 거를 역시 많이 늘리자 이왕이면은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동물과 인간을 위한 그런 윤리적인 육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동물복지 농장 같은 것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동물복지농장이 양계는 좀 가능해요. 어, 산란계. 음, 근데 돼지 힘들어요.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예, 많이 하고 공간이. 길게 길러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데가 거의 주로 산란계, 계란 기르는 양계장 정도지 양돈이나 그리고 한우는 없다시피 하고요. 저는 오히려 그런 복지에 대한 어떤 고민들, 친환경에 대한 고민들 늘어나야 되고 당연히 이제 그것밖에 대안이 없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그거죠.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인증제에 매달린 나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 중심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아예 그냥 농촌에서는 단속 중심적인 거예요. 요 살충제 계란에 살충제가 겉껍질에 조금이라도 묻어 나왔으면 어떤 과정을 좀 살펴봐서 이게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는 질문 안 하죠. 이런 우리를 속였군 이러면서 그쵸. 그냥 거의 철퇴를 내렸는데 그때 그 살충제 성분이 어떤 거였냐면 농가들도 몰라요. 왜 들어왔는지 모르고 가금 교과서에서 한 8번에서 9번 정도가 법적으로 살충돼야 되고 쥐도 잡아야 되고 그게 규정이었거든요. 근데 하나에 너무 내성이 생기니까 좀 새로운 약을 좀 써본 과정도 있었고 이게 쥐가 옮겼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거 산 거고 됐고 지금 소비자들이 너무 화가 났고 그냥 당신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그때 공인 그 국가대표 수영장 있죠. 수영장에 티스푼 하나만큼이 발견된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암 환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암 진단 기술이 과학의 발전인 거죠. 옛날 같았으면 그걸 발견하기도 되게 어려운 건데 그랬겠죠. 예, 그런 면들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이라든가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약이 발견이 됐네. 근데 작년보단 줄었네. 재작년보단 줄었네. 이 농가가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과정 중심으로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지금 살충제가 나왔어? 농약이 나왔어? 그러면은 이제 인증 취소해. 그리고 여기 친환경 마크 떼버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동물복지 계란을 드시고 싶은지 저는 오히려 좀 여쭙고 싶은 거죠. 완벽하게 이렇게 마크 찍힌 걸 원하는 건지 혹은 생산자가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라면 거기 과정에 힘을 실어줄 건지 지금 이거 되게 빨리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 얘기를 좀 듣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터졌을 때 뭐 언론에서도 그러니까 네. 사실 되게 쉬운 프레임인 것 같아요. 누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누구를 이제 속된 말로 약간 조지면 되는가. 그랬을 때 우리가 사실 더 깊게 볼 필요도 없고 쉽게 그냥 판단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히려 뭐 착한 쪽, 선한 쪽, 네. 악한 쪽을 쉽게 너무 구분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그렇네요. 하나의 최악의 사례가 있죠. 그때 살충제 계란 사태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한살림 농가였는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의 그 동물복지 농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놓아서 기르고 그냥 얘네들 뭐 벌레 잡아먹고 막 닭이 날아다니는 수준으로. 네. 그래서 닭이 새구나라는 걸 이제 느낄 수 있는데 여기에 뭐가 발견이 됐냐면 DDT 성분. 근데 그때 모 언론사의 음식 전문 기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뭐 한살림에 넣었어. 근데 DDT는 한살림 너희요? 뭐 DDT는 제가 77년생인데 79년부터 아예 그냥
유통이 안 되게끔 이게 1급 발암 물질이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뭐냐면 그 땅에 잔존이 돼 있었던 거죠. 얘네들이 이제 열심히 파먹고 다녔으니까 모르면 그런 무지한 일들을 벌인다라는 거죠. 저도 근데 그때 기억이 나는 게 당시에 한살림 계란이 그러니까 시중 계란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던 네. 거예요. 뭐 한 7,000원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이 돈을 주고 우리가 네. 먹었는데 우리를 속이다니 이러면서 소비자들도 막 다 같이 네. 그 기사를 보고 화를 내고 네. 이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음, 이렇게 무서웠구나. 농약이라는 게 이렇게 땅 속에 남아서 생물계에 영향을 주는구나라고 좀 고급스럽게 네. 그렇게 봤어야 되는데 아니할 말로 그래도 환경이나 어떤 음식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고 하는 시민들조차도 그 부분만 굉장히 포인트를 맞춘 거죠. 예. 저희가 약간 윤리적 육식이 가능할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뭐 살충제 계란 이야기까지 좀 흘러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렸던 이유가 뭐였냐면 어떤 비건을 이제 실천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근데 한 분이 이제 고민이 됐던 거예요. 나는 그래도 고기를 완전히 끊기 너무 힘들 것 같고 고기를 좀 먹고 싶은데 그럼 동물복지 농장은 어떨까? 그리고 그러면 호주산 소고기는 어떨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네. 이제 한쪽에서는 동물복지 농장이라는 건 사실 말이 그런 거고 동물들이 착취되고 있다라는 것에서는 전혀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건 대안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선생님 입장은 또 약간 다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말하는 이 윤리적 육식이라고 하는 말이 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윤리라는 말만큼 어려운 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게다가 이제 그 내일은 채식을 지향하면서 오늘도 이제 고기를 아이들 기르면서 이제 많은 한계를 부딪히는데 논문에서 이렇게 특히 농업 경제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해요. 네. 소득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음식을 선택하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동물복지라든가 유기농이라든가 비싸다라고 전제를 해보고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 돈이 있던가 아니면 이런 어떤 그 생활을 좀 조율할 수 있는 분들인데 대체적으로 안 그렇다는 거죠. 소득이 고소득층이 소득이 올라가면 되게 재밌는 게 과일 채소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진대요. 근데 중위소득 이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빡빡하게 사는 분들이 소득이 올라가면 고기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 좀 고기 좀 먹어볼까? 제가 좀 약간 마음이 뭉클했던 게 재난지원금 들어왔을 때 정육점이 맞아, 그랬죠. 생각보다 그렇게 고기에 대한 접근이 너무 쏠려 있는 데는 쏠려 있지만 접근을 못하는 분명히 저소득층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기는 배치인 것 같아요. 많이 먹는 쪽에 너무 많이 먹는 쪽에서 조금 못 먹는 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럼 그거를 어떻게 공공 시스템으로 만들 것인가 그러면 그런 거죠. 학교 급식이라든가 혹은 이제 노인들이 드시는 어떤 마을 공동 급식에 잘 길러진 고기를 우리는 줄 자신이 있나?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 가난한 사람도 고기 먹고 싶어? 알았어. 그러면은 저기 수입산 냉삼 그 먹어. 근데 우리는 풀소라 그러죠. 풀로 잘 길러진 유기농 먹을 거. 이렇게 되면 저는 사람의 문제가 동물 고민하다가 사람이 이렇게 좀 먹는 걸로 갈라져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많이 고민한 게 배치 그리고 비만도 많지만 여전히 좋은 고기를 먹지 못해서 BMI 지수라고 그러거든요. 마른 체중이 너무 안 나가는 어린이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균형감 맞추는 게 오히려 이제 비건, 채식주의 이렇게 뭐 환경주의자들, 생태주의자들이 훨씬 더 가난에 대한 그러니까 그 챙겨가면서 그래서 민중과 함께할 수 있는 채식 이런 것들 고민을 좀 지금은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렇게 급식을 먹는 것이 내가 그래도 제대로 된 한 끼를 먹는 유일한 끼니인 정말 네. 학생들도 있고 이게 너무나 다양하다라는 걸 우리가 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채식 데이를 네네. 만들어서 정말 건강한 채소들을 먹을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는 제도들이 만들어지는 거 그런 건 역시 굉장히 매우 좀 훌륭하죠.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울산교육청이 채식 선택 지금 이제 다 인천교육청, 서울교육청부터 각 교육청별로 채식 급식을 하겠다라고 하고 울산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을 해서 먹는데 군대도
네. 군대도 그쵸, 올해부터 그쵸. 올해부터는 가능해졌죠. 채식급식 하겠다고 하는데 옵션이 근데 가능한. 예, 일선에서는 좀 혼란이 많아요. 아, 그래요? 매일 콩고기만 줄 수도 없고 매일 두부만 줄 수도 없고 그 뭘 줘야 하나. 훈련이 좀 잘 안 돼 있는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는 되게 정보도 많고 똑똑하신 분들도 많아서 좋다라는 거는 있지만 그거를 세팅을 하는 일종의 뭐랄까요? 제도를 안착시키는 부드러운 그 접근들 이런 거는 필요한 것 같아서 요새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채식급식이어도 메뉴는 사골곰탕. 사람의 아. 뼈와 살을 갈아 넣어서 네. 네, 채식을 그런 전담할 표현을 수 있는 사람 쓰는군요. 인력을 배치한 건 하긴 아니거든요.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제일 네. 궁금했어요. 그게 가능할까? 인력을 배치한 건 아니죠. 근데 약간 콩고기하고 이런 얘기를 조금 해주셨으니까 네. 제가 약간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대체육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어요. 네. 정말로. 굉장히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수준이고 이게 축산업계를 위축시킬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좀 드는 게 제가 얼마 전에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막 월간 축산 이런 책을 좀 보고 있었어요. 잡지를. 근데 그때 주제가 대체육에 관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획 특집을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육 시장이 커지면서 축산업계가 위축될 것이다.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체육이야 비욘드 미트야말로 완벽한 공장식 축산이죠. 실험실에 들어가서 농민들이 아니라 어떤 과학자들과 그리고 하얀 이제 가운을 입은 그쵸 분들이. 노동자들이. 근데 그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웃는 게 가장 대표적인 채식이 사찰 음식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사찰 음식을 보게 되면 음. 저게 그 정신에 맞나 이런 걸 음. 너무 많이 튀기는 거예요. 아, 맞아. 기름 많이 쓰죠. 그래서 또. 그 분명히 예전에 그 우리나라에 기름이 귀했을 때는 음. 그렇게 많이 스님들도 튀겨서 드시지는 못했을 것 같거든요. 음. 근데 고기에 대한 욕망을 어느 정도 제어를 하고 조금 채식 지향의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거지. 나는 고기는 좋아하는데 저렇게 막 피 뚝뚝 흘리는 고기는 먹기 싫으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비욘드 미트로 간다라는 게 그게 채식인가? 이건 제 질문이에요. 그 아, 되게 비싸더라고요. 저도 한번 좀 가격대가 또 네, 있죠. 그래서 뭐 이제 대량 생산되면 가격이 맞춰진다고 하는데 글쎄요 고기를 좀 덜 먹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중요한 캠페인인 것 같은데 다른 걸 찾아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또 그것만 먹고 자기 만족도가 올라간다라면 과연 그게 채식 정신에 맞는 건가? 예. 이게 되게 고민할 지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세션 1에서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시장 경제 안에서 욕망을 조금은 좀 축소하고 다른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결국에는 해법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좀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고기 너무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비윌슨이라고 이제 뉴욕의 되게 유명한 음식 칼럼니스트가 그렇게 해요. 한국처럼 고기를 먹어야 된다. 쟤네 봐라 고기는 조금 먹고 이렇게 쌈 엄청 많이 싸서 먹지 그쵸, 않냐. 그쵸. 그래서 되게 황당한 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생채소 소비 비율이 거의 압도적으로 높아요. 채소도 많이 먹는구나. 진짜 많이 먹어요. 네. 그래서 특히 나물 문화가 있잖아요. 나물과 그쵸, 그쵸. 김치랑 그리고 고기를 이제 그 생채소와 파절이와 그래서 오히려 어떤 데서는 저렇게라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스테이크 문화가 아니라 그래서 어쩌면 고기의 어떤 요리에 대해서 구워 먹는 것보다는 좀 삶아서 혹은 탕으로 그래서 조금 해서 여러 명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고기를 약간 이렇게 비윤리로 네, 몰아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건강 때문에로 드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 저는 어쨌든 어린이들과 노인들은 드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특히 여성 노인들이 생각보다는 고기를 너무 많이 못 드셔서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병이 더 많대요. 네, 이거는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시는 거고. 네. 사실 저희가 이전에 만들었던 콘텐츠에서는 탈육식을 강조하고 이제 그것만이 대안이다.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다. 그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저희가 사실 많이 담기도 했었습니다. 되게 근데 중요해요.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도 분명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저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한 육식을 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건 역시 저는 좀 중요한 목소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두 목소리를 오늘 다 좀 담아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어느덧 시간이 조금 다 되어가서 유튜브로 보시면서 해주신 질문들을 조금만 소화해 볼까 싶습니다. 독고 킴님께서 해주신 질문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축사에 대한 질문이네요.
축사에 대한 규정도 점점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막차를 탄 축사들이 오히려 더 생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새로 생기는 축사는 규모도 여전히 보다 크고요. 라고 하면서 약간 시골에서 축사들이 이게 네.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커지고 지금 또 막차라고 표현해 네. 주셨거든요. 규정이 엄격해지니까 지금 빨리 더 지어놓자. 이런 분위기가 있나 봐요. 원래는 작년에 이 축사 현대화 사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재래식 축사, 그러니까 오픈돼 있으니까 냄새 나고 이러면 안 되니까 뭐 또 슬레이트 지붕 있고 이러면서 축사 현대화 혹은 이제 그 마지막 해였어요. 네. 그리고 퇴비 부숙도, 그러니까 이걸 잘 삭혀가지고 냄새 안 나게 하면서 부숙도를 높이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뭐 축사 옆에 당연히 좀 제대로 된 퇴비장도 만들어서 점점점 규정은 까다로워져요. 그런데 이제 유예 기간이 오래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축산단체에서 엄청나게 이익단체거든요. 그래서 뭐 이익단체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워야 되니까 죽어도 우리 못한다. 그래서 1년의 유예기간이니까 지금 막차라는 표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기존의 신규는 거의 안 되고요. 기존에 네. 하셨던 분들이 또 시설 좀 늘리고, 그리고 사육두수 늘리고, 그리고 축협을 비롯한 이제 기업들도 이쪽에 이제 이런 기술이나 자본을 가진 데가 어디겠어요? 당연히 큰 손들이죠. 우리나라의 롯데라든가 하림이라든가 사조 이런 데서도 굉장히 축산업에 관심 많거든요. 네. 진출하죠. 아, 사조 얘기를 하니까 사조에서 체단 만두인가 하는 채식 만두를 또 만들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채식 문화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돈이 되면 누구나 대기업은 누구나 또 뛰어드는 시장이라는 네, 기민하게 생각도 바로 뛰어들죠. 동시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동물복지 유형의 닭 농장도 하림이 제일 잘 만들어요. 그렇죠. 그게 반전이죠. 우리는 아. 조금만 소농을 지키고 싶었는데 그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죠. 지금 이 축산업의 현실에서는. 그래서 네. 아예 자본과 기술이 있는 이제 대기업에서 아주 손쉽게 우리가 원하는 동물복지, 무항생제, 유기축산 해낼 거예요. 하고도 있고요. 예. 질문 한 가지를 더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이 더 채식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슈퍼마켓이 멀죠. 아, 마켓이 멉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되게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농촌에 먹을 것이 풍부할 거라는 착각인 거죠. 단작화가 됐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주작물은 기르고 나머진 다 사다가 먹는 거고 텃밭도 텃밭 할 시간 되게 없으세요.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비싼데 빨리 다 하우스 농가 가서 해야 되고 뭐 새참 이런 거 다 배달 짜장면 배달 시켜 먹은 지 이미 30년 전부터. 아, 약간 관행농을 좀 네. 말씀하시는 거죠? 관행농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신선식품에 대한 접근권이 가장 떨어진 데가 농촌이고 친환경 식품에 대한 접근권이 떨어지는 데도 농어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래도 나가면 지금 뭐 아이쿠빈이 한살림이니 매장이 여기 곳곳에 있잖아요. 그쵸. 근데 섬 지역에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섬 지역의 도서 지역의 청소년들의 식생활에 대한 분석을 해놨는데 장날에 가서 하나로마트에 가서 라면, 과자, 음료수를 짝으로 사갖고 와서 그걸 쟁여놓고 먹는 거죠. 사람 마음이 또 있으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아토피라든가 어떤 그런 식원성 질병에 노출이 더 많이 된 데가 농촌. 그래서 농촌에서 제대로 된 채식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제대로 된 것. 네. 영양과 균형이 맞는.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좀 이제 해볼 시간이 또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이게 제가 축산업에 대한 이야기 또 농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여쭤보았는데, 그러니까 기후 위기를 이야기한다거나 할 때 우리가 지구 생태계라는 것을 넓게 보면은 도시에서 임금 노동자로 살고 있는 나의 삶에서의 탈육식이라는 것에만 한정지어서 결코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동물들 생각하고 또 탄소 배출의 주범이 축산인데 그럼 줄어들어야지, 없어져야지 하는 생각이 또 들다가도 한편으로는 뭐 관련해서 정보도 찾아보고 하면 뭐 마장동 뭐 시장 상인들 이런 영상 보잖아요. 그러면 아, 저분들 그럼 어떡하지? 대책 없죠. 이런 생각이 저절로 좀 드는 거예요. 그냥 뭐 전업하게 하면 되지라고는 하지만 이게 정말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너무나 함께 공존하고 있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랬을 때 저는 결국 정치가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고민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정치가 좀 어떻게 해야 할까?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것인 것 같다. 조금 마지막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복잡한 일은 음. 복잡하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음. 게 사회학에서 굉장히 기본 명제거든요. 음. 복잡한 걸 굉장히 간단하게 하는 거 있죠. 됐어. 니네 삶은 상관없고 그냥 쓸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삶을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이런 유튜브 채널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저도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토론도 되게 많아져야 되고 그 토론의 장을 초대를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거죠. 일례로 축산업계에서 가장 많이 불편해하는 토론회가 이런 거예요. 친환경 축산, 채식. 왜냐 우리를 항상 범죄화시키고 그리고 한국에서 축산업 규모가 요만큼인데 채 10%도 아니면 3%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온난화의 주범인 것처럼 사실 온난화의 주범은 저 대형 공장, 제조업 공장이 무언가를 해내면 그거는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를 기르면 왜 우리는 탄소 배출의 주범이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한번 우리가 좀 심사숙고 해볼 말씀인 것 같긴 해요. 네. 이런 이야기가 더 위로 많이 올라와야 된다라는 말씀에 정말 공감하고 어떤 한쪽 측면만 선하고 한쪽은 나쁘다라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일단 벗어나려고 좀 우리 스스로도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네. 것 같습니다. 혹시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 방송을 좀 듣고 계시는 우리 기후 위기에 관심 많으신 분들한테 한마디 좀 해주시면서 인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뭐 덜 먹되 좀 귀하게 먹는 것 그리고 고기가 필요한 쪽에 좋은 고기를 우리가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지금 AI 때문에 많은 닭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제대로 된 토론이 붙여졌어요. 화성의 산안마을이라고 야마기시 방법으로 이제 닭을 기르는데 반경 킬로미터에 들어가게 돼서 살처분이 결정이 났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우리 닭들은 멀쩡하고 제대로 길렀고 그래서 시민사회 단체들이 연대를 해서 이거를 논의에 붙인 거죠. 진짜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시작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저렇게 죽여야 되나? 꼭 저렇게 길러야 되나? 꼭 저렇게 많이 먹어야 되나?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고 우리의 상황들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 과정들이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지만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산안마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근데 결국 살처분 되긴 됐어요. 네. 그런데 논의는 붙여진 거죠. 더 이상 이렇게 죽이지 말자라는 거. 산안마을 여러분, 네, 조금 있다가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네. 네, 오늘 귀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활약을 기대하고 정은정 선생님의 이제 좋은 책들을 많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검색해서 또 이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로 너무 사랑해요. 제가 대신 팔아드릴게요. 네, 여튼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